일본은 더 이상 선진국이 아닙니다. 저는 하야미 유코입니다. 20년간 일본 방송국 기자로 일하면서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무시하던 그 나라, 한국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걸 말이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혐한 성향까지 있었습니다. 일본이 아시아의 리더고 한국은 겨우 따라오는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서울에 가봤습니다. 그들의 투표 시스템을 받고 방산 수출 현황을 확인했죠. 한류가 아니라 진짜 실력을 말이에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연필로 이름을 쓰며 투표하고 있는데 한국은 도장 한 번으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비교가 아닙니다. 이건 일본인인 제가 무너져가는 이야기예요. 동시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준비하세요. 여러분이 알던 일본과 한국은 이미 바뀌었으니까요. 첫 번째 충격은 2022년 한국 대선에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때 도쿄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어요. 한국의 조기 대선을 다루는 특집 방송을 준비하고 있었죠. 평범한 해외 뉴스 정도로 생각했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연예인들이 투표 인증샷을 올리고 있었어요. 아이돌부터 배우까지 모든 스타들이 투표소에서 사진을 찍어 올렸죠. 처음엔 단순한 이벤트로 봤습니다. 우리도 연예인들이 선거 캠페인에 참여하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 네티즌들 반응이 예상과 달랐어요. 야후 댓글창을 보니 부러워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었죠. 한국이 부럽다는 반응들 말입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왜 일본인들이 한국을 부러워하는 거죠? 댓글을 더 자세히 읽어보니 놀라웠습니다. 한국 연예인들이 자연스럽게 투표 인증을 하는 모습이 부럽다는 거였어요. 일본은 연예인들이 정치적 발언을 조심스러워하는데 한국은 당당하게 시민 의식을 보여준다는 거죠. 시청자들 중에는 혐한 성향이 강한 분들도 많았거든요. 그들을 달래려고 방송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리더 국가라고, 한국은 이제 막 따라오고 있을 뿐이라고요. 하지만 제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편집자 리사가 자료를 가져왔어요. 일본 주요 언론사들이 한국 선거 시스템을 특집으로 다루고 있더군요. 디지털 투표, 깨끗한 선거운동, 높은 투표율까지. 모든 게 일본보다 앞서 보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일본 네티즌들이 댓글로 남긴 말들이었어요. 한국이 진짜 민주주의라는 평가들이요. 자주 섞인 목소리로 우리와 비교하면서 말이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 썼더군요. 한국은 젊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 많은데 우리는 늙은이들만 투표한다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 대선이 화제가 되는 건 당연하고 시간이 지나면 다들 잊을 거라고 봤죠.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두 번째 충격은 포브스 발표였습니다. 2023년 세계 강대국 인식 순위에서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건 그냥 이미지 조사일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실제 국력과는 다른 문제라고 자위했죠. 하지만 편집자 리사가 더 자세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무기 수출 실적, 한류 콘텐츠 수출액, 첨단 기술 특허 건수까지 말이에요. 숫자로 확인하니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요. 한국의 무기 수출이 폴란드, 호주까지 뻗어나가고 있었죠. 우리가 평화 헌법 때문에 못하고 있는 일을 그들은 이미 해내고 있었습니다. K2 전차, FA50 경공격기까지. 성능도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어요. 제가 방송에서 이건 이미지일 뿐이라고 말했는데 시청자들이 반박하기 시작했어요. 댓글에는 구체적인 수치들이 올라왔습니다. 한국의 군사력 순위, 기술력 평가, 경제 지표까지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전 세계 사람들의 인식 변화였어요. 한국을 선진국으로 보는 시각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실제로 군사력과 기술력 모두
12위권 안에 들어있더군요. 일본은 어떤가요? 예전만 못했어요. 제가 스튜디오에서 방송하던 중이었어요. 시청자 한 분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하야미 씨, 이제 인정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이죠. 그 댓글이 화면에 뜨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그날 밤 집에서 자료를 다시 정리해봤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 조선업 경쟁력, 문화 콘텐츠 파급력까지 모든 분야에서 일본을 앞서거나 바짝 추격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내부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우리를 넘어서고 있었던 거죠. 아니, 이미 넘어서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전 상사인 사카모토 부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분은 여전히 한국은 잠깐 뜨는 거라고 하셨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달래려는 것 같았어요. 세 번째 변화는 한국 정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어요. 일본 언론은 한일 관계 파탄을 우려한다고 연일 보도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죠. 이재명 대통령이 반일 정서를 이용할 거라고 봤거든요. 하지만 예상과 달랐어요. 한국은 우리를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독자적인 길을 가고 있었어요. 미국, 유럽과의 관계를 더 강화하면서 말이죠. 일본은 그저 여러 나라 중 하나일 뿐이었어요. 일본 정치가들이 한국 대선 결과에 일희일비하는 모습을 보니 웃겼습니다. 누가 더 급한 건지 모르겠더군요. 우리가 한국 정치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았어요. 재미있게도 진보적인 일본 정치인들은 이재명 시대를 일본의 기회라고 했어요. 한국이 먼저 손을 내밀어 줄 거라고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참 순진한 생각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손을 내밀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거든요. 이미 그들만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유럽 무기 시장 진출, 중동 원전 수출, 동남아시아 문화 확산까지. 방송에서 이런 상황을 분석하다 보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한국 눈치를 보게 된 걸까요? 예전에는 한국이 우리 눈치를 봤는데 말이에요. 시청자들도 비슷한 생각이었나 봐요. 댓글에는 일본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럴 카드가 있는지 의문이었어요. 우리가 한국에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반일 프레임이 다시 나타나는 한국 언론을 보면서도 당혹스러웠습니다. 정작 한국 젊은 세대는 일본에 관심이 없어 보였거든요. 일본 문화는 좋아하지만 일본 정치나 사회에는 무관심했어요. 이게 진짜 반전이었어요. 우리가 한국을 의식하는 사이, 한국은 우리를 넘어서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이미 과거가 되어버린 거죠. 그날 방송 후 편집자 리사가 말했어요. 유코 씨, 이제 인정하셔야 할 것 같아요 라고요. 저는 뭘 인정하라는 거냐고 물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네 번째 깨달음은 취재 과정에서 왔습니다. 한류 관련 기사를 쓰던 중 한국의 투표 시스템을 알게 됐어요. 단순한 호기심이었는데 이게 제 인생관을 바꿔버렸습니다. 한국은 도장 하나로 투표를 끝냅니다. 깔끔하고 명확하죠. 실수할 여지도 없고 개표도 빨라요. 반면 일본은 어떤가요? 아직도 연필로 후보자 이름을 써야 해요. 21세기의 말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무효표 비율이었어요. 일본은 이름을 잘못 쓰거나 알아볼 수 없게 쓴 표가 많습니다. 특히 고령자들이 한자를 틀리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은 그런 문제 자체가 없어요. 편집자 리사가 자료를 정리해서 보여줬는데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일본의 투표 시스템은 정말 구식이었어요. 이게 과연 선진국의 시스템인가 싶었거든요. 한국의 전자투표 시스템을 보니 더 놀랐어요. 빠르고 정확하고 투명해요. 개표 결과도 실시간으로 나오죠. 일본은 아직도 손으로 개표하느라 밤새 기다려야 해요. 방송에서 이 내용을 다뤘더니 시청자 반응이 폭발했어요. 많은 분들이 몰랐다고 하시더군요. 한국이 이렇게 앞서 있다는 걸 말이에요.
어떤 분은 일본이 후진국 같다고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했어요. 한 시청자가 댓글을 남겼어요. 하야미 씨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후진국 맞네요 라고요. 그 댓글을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듣고 싶어서 방송한 게 아니었거든요. 사카모토 전 부장님도 이 방송을 보셨나 봐요. 전화를 주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유코야, 내 말이 틀리진 않지만 조심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뭘 조심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선을 넘었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게 조심해야 할 일인가요? 이미 제 내면은 혼란스러웠어요. 20년간 믿어온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서 더 많은 자료를 찾아봤어요. 한국의 행정 디지털화, 전자정부 시스템까지. 모든 게 일본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뒤처져 있었어요. 다섯 번째 충격은 한국의 무기 수출 소식이었습니다. K2 전차와 FA-50 전투기가 유럽과 중동에서 연이어 계약을 따내고 있었어요. 일본 네티즌들은 우리도 무기를 팔아야 한다고 난리였죠. 하지만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였어요. 일본의 방산업체들은 성능도 떨어지고 가격도 비싸요. 수십 년간 내수 시장에만 안주하다 보니 경쟁력이 없어진 거죠. 한국은 처음부터 수출을 염두에 두고 개발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쿨재팬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고 군수 산업은 한참 뒤처져 있었어요. 성능도 낮고 가격도 비싸다는 평가만 받고 있었죠. 방송에서 이 주제를 다뤘을 때 게스트로 나온 후카자와 의원이 황당한 소리를 했어요. 쿨재팬은 실패가 아니라 전환기라고 말입니다. 1조 엔을 쏟아부은 결과가 이거라니요.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의원님, 그럼 언제까지 전환기인가요? 라고 직접 물었죠. 스튜디오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런 질문을 해야 했어요. 한국은 정부 지원 없이도 자생적으로 문화를 수출하고 있었어요. 방탄소년단부터 기생충, 오징어 게임까지 모두 민간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정부는 오히려 방해했다고 하더군요. 반면 일본은 어떤가요? 국책 사업마다 비리와 모방만 반복되고 있었어요. 토요타와 시세이도가 음악 글로벌화를 시도한다고 하는데 벌써 실패 조짐이 보였습니다. 한국의 무기 개발 시스템도 놀라웠어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서 단기간에 세계적 수준의 무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일본은 아직도 관료주의에 발목 잡혀 있어요. 그날 방송 후 시청자들이 많은 댓글을 남겼어요. 대부분 제 말에 동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매국노라고 욕하기도 했죠. 사실을 말하면 매국노인가요?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자존심을 지키려다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이제 늦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한국과의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었으니까요. 편집자 리사가 위로해줬어요. 유코 씨가 틀린 말 하신 건 아니라고요.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제 조국이 이렇게 뒤처져 있다는 현실이 너무 슬펐거든요. 여섯 번째 절망은 쿨재팬의 참혹한 결과였습니다. 정부가 1조 엔을 투자한 쿨재팬 정책의 성과표를 분석했어요.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쫄딱 망했다는 표현이 정확했죠. 예산만 낭비하고 성과는 전혀 없었어요. 한국은 어떤가요? 정부가 오히려 방해했는데도 스스로 K컬처를 세계화시켰어요. 이게 진짜 문화의 힘이었습니다. 억지로 만든 문화와 자연스럽게 나온 문화의 차이였죠. 토요타와 시세이도가 일본 음악 글로벌화에 뛰어든다는 뉴스를 봤어요.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K-팝이 전 세계를 장악한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한국의 뮤지션 육성 시스템을 조사해봤습니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이었어요. 연습생 시절부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훈련시키죠. 반면 일본은 여전히 운과 인맥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K-팝 아이돌들은 여러 언어를 구사하고 다양한 문화를 이해해요. 일본 아이돌들은 어떤가요? 일본어밖에 못하고
일본 시장에만 머물러 있어요. 방송에서 이런 내용을 다뤘더니 후카자와 의원이 또 나타났어요. 일본 문화의 저력을 믿어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력이 있다면 왜 이 지경이 된 거죠? 의원님, 저력이 있다면 왜 이 지경이 된 건가요? 라고 물었어요. 그분은 대답을 못하셨죠. 그냥 시간이 필요하다는 뻔한 소리만 반복했어요.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 넷플릭스 순위를 휩쓸고 있을 때 일본은 뭘 하고 있었나요? 아직도 내수용 드라마만 만들고 있었어요. 글로벌 시장을 포기한 거나 다름없었죠. 시청자들 반응은 더 격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부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특히 젊은 시청자들은 한국을 배워야 한다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어요.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뒤처지게 된 걸까요? 자존심만 내세우다가 진짜 실력을 키우지 못한 건 아닐까요? 국책 사업이 비리와 모방으로 변질된 현실이 너무 슬펐습니다. 한국은 민간의 창의성을 믿었는데 우리는 관료들의 판단만 믿었어요. 그 결과가 이거였죠. 7번째이자 결정적인 순간은 서울 출장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은 후 일본 서점가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대형 서점마다 한강존이 설치되고 한국 문학 코너가 확대됐습니다. 일본인들이 한국 문학에 열광하기 시작했어요. 더 놀라운 건 사극으로 배우는 한국사 코너였어요. 일본인들이 드라마를 통해 한국 역사를 공부하고 있었던 거죠. 조선왕조실록부터 근현대사까지 모든 걸 한국 드라마로 배우고 있었어요. 서울 출장은 제게 마지막 일격이었습니다. 한국민주주의연구소의 김지훈 연구위원을 만났는데 그분이 한 말이 잊히지 않아요. 우리가 선진국이 된 건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무시받고도 버틴 결과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한국은 정말 자력으로 일어선 거였어요. 서울 거리를 걸으면서 느꼈어요. 이곳은 정말 미래였습니다. 지하철 시스템부터 디지털 인프라까지 모든 게 일본보다 앞서 있었어요. 특히 젊은이들의 활기가 달랐어요. 한국 젊은이들은 자신감이 넘쳤어요. 자기 나라를 믿고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죠. 일본 젊은이들은 어떤가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 보여요. 김지훈 연구위원과 함께 명동을 걸었어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가 자연스럽게 섞여서 들렸습니다. 정말 국제적인 도시가 된 거예요. 도쿄는 여전히 일본어만 들리는데 말이에요. 호텔에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가 한강 작가 책을 보내드렸거든요. 어머니는 울고 계셨어요. 우리가 한국을 한 번도 제대로 바라본 적이 없었다고 하시면서요.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우리는 편견에 사로잡혀서 진짜 한국을 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무시하는 사이에 한국은 이미 우리를 넘어서 있었던 거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쟁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이미 다른 차원에 있었던 거죠. 우리는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는데 한국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김지훈 연구위원과의 마지막 대화에서 저는 고백했습니다. 제가 틀렸다고, 일본이 배워야 한다고 말이에요. 부끄럽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분은 웃으시며 이렇게 말했어요. 인정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요. 그 말이 희망처럼 들렸어요. 아직 늦지 않았다는 의미로 들렸거든요. 마지막 8번째 이야기입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후 저는 결심했어요. 일본은 더 이상 선진국이 아니라는 영상을 만들기로 말입니다.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었거든요. 편집자 리사가 걱정했어요. 이런 내용을 올리면 큰일 날 수 있다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일본은 영원히 뒤처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영상을 올린 후 구독자가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하루 만에 10만 명이 늘었죠. 동시에 혐한 세력과 극우들의 공격도 시작됐습니다. 매일 악플과 협박이 쏟아졌어요. 매국노, 한국 스파이, 일본을 팔아먹는 년이라는 욕설들이
댓글창을 가득 메웠어요. 심지어 집 주소를 찾아내서 협박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무서웠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지지해 주셨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용기를 내서 댓글을 남겼습니다. 한국을 배우자는 목소리들이요. 진실을 말해줘서 고맙다는 분들도 많았어요. 한 고등학생이 이런 댓글을 남겼어요. 선생님 덕분에 한국어 공부 시작했어요. 일본만 보고 살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 댓글을 보고 울었어요. 이 아이들이 희망이구나 싶었거든요. 사카모토 전 부장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처음엔 화가 나셨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영상을 다시 보니 제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방송 출연을 제안받고 거절하려다가 마음을 바꾸셨다고 했죠. 부장님이 방송에 나와서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때는 우리가 위였지, 지금은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한국이 위라고 하셨거든요. 70세 어른이 하기 힘든 말씀이었을 거예요. 후카자와 의원도 마지막에는 진심을 보였습니다. 제가 한국이 강대국이 된 게 부끄럽냐고 물었더니 전 부럽다고 대답하시더군요. 부럽고 배워야 한다고 하셨어요. 정치인이 하기 어려운 말이었죠. 어머니는 한강 작가 책을 다 읽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딸아, 내 말이 맞았구나. 우리가 너무 오만했다고요. 어머니까지 변하시는 걸 보니 희망이 보였어요. 지금도 공격은 계속되고 있어요. 극우 단체들이 방송국 앞에서 시위를 하고 광고주들에게 압력을 넣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한국을 배워야 한다고, 그게 우리 마지막 기회라고 계속 말할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현실을 외면하면 일본은 정말 끝날 거라고 생각해요. 일본인 여성 기자인 제가 한국을 미래라고 선언하는 게 이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진실입니다. 숫자가 말해주고 현실이 증명하고 있어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현실을 보세요. 한국은 이미 우리보다 앞서 있어요. 인정하고 배우는 것만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건 한국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일본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진짜 일본을 위한다면 현실을 직시해야 해요.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발전했는지 연구해야 하고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그게 일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고맙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요. 여러분도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마주하길 바랍니다.